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ESG 팀장을 맡고 있는 송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ES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ESG를 둘러싼 주요 이슈가 뭔지는 한번 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사 하나를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지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가 나간 시점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사람들이 ESG 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외신 기사에는 가끔 등장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ESG가 뭐지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저희가 이게 기사를 쓰던 무렵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모든 매체나 뉴스 같은 데서 ESG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ESG는 E는 이제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라는 뜻인데요. 기업들이 뭘 신경 써서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축약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적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냥 이익 극대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ESG는 좀 다릅니다. 그 똑같은 기업 경영을 하면서도 환경도 좀 생각하고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고 기업의 지배 구조도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측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성과 중심이었던 기업이 비재무적인 요소들, 환경이나 사회 지배 구조 쪽으로 어떤 관심을 좀 넓힌다 이런 개념입니다.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겠어. 사회도 생각하고 환경도 지키고 이렇게 해갖고 ESG를 시작한 건 물론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환경이 ESG를 신경 쓰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ESG를 시작을 한 건데 발등에 떨어진 물은 이제 투자였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앞으로 ESG 신경 쓰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초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란 분이 연례서안, 그러니까 자기 상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레터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기업들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개념이 좀 더 확산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형 기관들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이제 기업의 가치를 뜻하는데 자기 기업의 가치를 높게 받고 싶으면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러면 투자자들의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겠죠. 근데 가장 힘 있는 투자자들이 ESG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좀 더 직접적인 문제가 이제 자금 조달 쪽인데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뭐 금고 있는 돈을 꺼냈으면 제일 좋겠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리죠. 은행에서 빌리는데 은행이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이 돈을 갖다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ESG 정신에 반한다? 그럼 저희는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결론은 같죠. ESG를 다시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탄소국경세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물건을 수출을 하면 해당 나라에서 추가로 관세를 더 물립니다. 그러면 물건을 내놓아도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덜 팔리겠죠. 이런 좀 실질적인 위협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대기업의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걸 납품을 한다고 쳐도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좀 그러는데요. 애플, 테슬라 이런 데는 이제 ESG를 신경 쓰지 않는 협력업체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도 ESG 경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최근 기사고 8월 달에 썼던 기사인데요. 10대 그룹이 ESG 투자에 벌써 115조 원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8월 달에 제가 기사를 쓸 때만 해도 115조 원인데 최근에 제가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12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아직까지 투자안을 좀 구체적으로 안 밝힌 데들, 그러니까 이 투자가 ESG 투자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다 포함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제가 보기엔 200조 정도 되는 금액이 ESG 쪽 산업에 투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돈을 쌓아놓고 잘 쓰지 않는다는 기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투자 보따리를 갖다 풀어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쩔 수 없이 ESG를 해야 된다는 측면 말고 ESG가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제품의 제일 대표적인 전기차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2030년 정도 되면 아예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전기차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가 될 텐데 어느 날 휘발유차가 사라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새로 필요한 게 많겠죠. 배터리도 더 조달을 해야 되고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신사업이 또 미래 기업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갖다가 빨리 잡으려고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보면 좀 재밌는 게 2030년까지 얼마,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2030년이 이제 세계 각국이 ESG와 관련해 갖고 중간 평가를 하겠다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정책들이 2030년까지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기업들도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201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셨을 때 느끼신 거는 ESG가 기업에서 어떤 걸림돌이나 추가 비용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ESG라는 걸로 사회 트렌드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ESG가 이제 기업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ESG 시대를 맞아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건 이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파리의 주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 보자라는 협약을 맺은 게 파리 기후협약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이 모여가지고 그럼 너는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얼마 전에도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이거에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갖고 세계 각국 정부가 그럼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몇 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 하는 목표치를 내놓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NDC라 그러는데요. 그냥 탄소 감축 목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체크년도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환경이나 뭐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요 진도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만들거나 그렇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왜 2018년 대비 40% 해서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2018년이냐? 이게 나라들마다 좀 달라요. 뭐 어느 나라는 1995년 대비 몇 프로, 2005년 대비 몇 프로. 이게 그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018년에 역대 연간 기준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했다는 의미죠. 이때보다 이제 40% 줄이는 건데 이게 만만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매년 한 4% 정도씩 탄소를 줄여야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발전사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론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 다시 ESG가 뭔가로 돌아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ESG란 말은 몰라도 아마 기업의 사회공헌 아니면 뭐 사회적 책임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뭐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고 그러겠죠. 역사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그 사회공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사회공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청나라 시대 한족들로 구성된 그 상인단, 장사하시는 문을 집단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빈민구휴를 많이 했다 그래요. 하오시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보면 사회공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회공헌을 그 이후에도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성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이 가가지고 연탄 봉사를 한다거나, 김장철에 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을 담궈준다거나,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많이 상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CSR 활동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선 ESG나 CSR이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요.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 주제나 토픽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백일장에 비유하면 김영주제 백일장하고 자유주제 백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주제 백일장이라고 하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사회공헌을 할 때 우리가 연탄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면 연탄 가지고 사회봉사를 해도 되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ESG는 달라요. ESG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제가 뭐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 연기금 이런 데들이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ESG를 쓴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 사람들이고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고 보면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보다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있어야 돼요. 1등부터 100등까지 딱 점수가 나와야 그 중에 상위 20등까지만 투자를 할게, 이런 논리가 그 형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들을 정합니다. E. 환경에 관련해서 뭐뭐뭐를 측정하겠다. S. 사회와 관련돼서 뭐뭐뭐를 측정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측정은 누가 하느냐? 대부분 이제 그 전 세계 지금 수백 개 정도의 ESG 평가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공신력이 있는 데가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톰슨 로이터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지표들을 갖다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인 기준은 뭐냐?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그 기관은 달라도 평가 기준은 비슷비슷합니다. E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 물을 얼마나 재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요. S 사회로 가면은 뭐 안전이나 보건 뭐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종업원들을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느냐. 예를 들면 뭐 미성년자들한테 뭘 캐라 그랬다던가 그러면 S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겠죠. 그 다음에 하도급 관계,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진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표에서 측정하는 게 S고요. G로 가면은 이제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너나 아니면 CEO가 그 부당하게 혹은 뭐 조금 회사 이익과 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 이걸 견제할 만한 장치가 회사 내에 마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항목화해 갖고 들여다봅니다. 이게 기관마다 뭘 더 배점을 더 둘 거냐,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기후변화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을 10%로 할래 5%로 할래, 이런 차이는 있는데요.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백 개 기관이 거의 한 90% 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경제신문도 연세대랑 같이 ESG 평가 기준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한 서너 개 기관 정도가 ESG 평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장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사인데 제목이 테슬라 착한 원료 안 쓰면 거래 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ESG 점수는 주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점수를 내 가지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평가, 점수화된 평가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큰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걸로 RE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RE는 이제 재생할, 다시 쓴다 할 때 R인데, 2050년까지 무슨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100% 사용을 하겠다. 기업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일반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라는 기업의 자발적인 협약을 RE100이라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300, 30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 미국 기업 중심의 어떤 협약체입니다. 어, 왜 미국에서 이게 발달을 했냐면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좀 싸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가 좀 크고 바람도 좀 많이 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싸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데 납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플이 요구를 하죠. 아리백에 가입을 해라. 우리는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하고만 거래하겠다. 지금 아리백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협약이고요. 여기 테슬라처럼 이제 원료는 이제 어떤 원료를 갖다 캘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느냐,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나 아이들을 갖다가 무슨 특정한 물질 채굴에 활용했느냐 이런 것도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자발적인 협약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해야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영국 글래스고라는 데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한번 모였어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잘 지켜지느냐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세상 일에는 다 꼭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마련입니다. 특히 ESG와 관련된 움직임의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환경을 오염시켜갖고 지구가 망가진 건데 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느냐,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2030년까지 아까 40% 말씀드렸죠? 40% 탄소 배출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중국을 한번 보면 중국은 발표안이 2005년보다 65%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요. 국내 총생산 단위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만큼에 해당하는 탄소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05년에 중국의 GDP는 지금의 한 6분의 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2030년까지 2030년에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2006년에 한 2배 정도가 돼도 목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줄이겠다는 말을 갖다가 애둘러서 한 셈이죠. 인도는 더 합니다. 인도는 아예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가 간 움직임에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ESG에 대한 표준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제가 대충 지금까지 ESG를 둘러싼 이슈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ESG가 도대체 그럼 나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개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을 하는데요.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면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죄다 ESG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도 많이 올라갔고 별명이 1000달러 넘어섰다고 해서 천슬라인데 한 1년 상에 두세 배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같은 것도 재테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내가 노력을 했지만 탄소를 많이 못 줄였으면 대신 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건데, 여기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 신문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제일 비쌀 거라고 보셨던 분은 10년 내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배까지 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실 때 ESG에 대한 재반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전부 다 ESG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에서 ESG 바람이 있다라는 기사인데, 그 주요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보면 전부 다 요즘에 ESG 전문가 과정, ESG MBA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ESG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막 유행하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 ESG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몸값도 비싸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죠. 여러분들이 ESG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시면은
되게 앞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기에 괜찮은 분야다. 그래서 뭐 여러분 미래 진로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후보군 정도로 ES 전문가도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너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ESG를 갖다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컨텐츠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검색이나 아니면 전문 자료들을 좀 더 뒤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